스트리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일정 관계로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요. 글로벌 ETF 하재성 연구원입니다. 네, 12월 글로벌 ETF 월봉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이후에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언택트 자산 대비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거나 가격이 하락했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상승이 높지 않았던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자산들이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11월 연간 전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경기 회복과 그리고 실물 경기에 민감한 자산들의 강세를 전망하고 있고 그 중에서 원자재 가격 역시 상승 여력이 큰 자산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원자재 투자 매력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원자재 ETP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원자재 ETP는 귀금속 ETF를 제외한다면 선물 가격을 추정하는 ETP와 그리고 원자재 생산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ETF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라든지 산업금속 선물 추정하는 ETP 역시 좋은 투자 수단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번 자료에서는 조금 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 선물 롤오버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원자재 생산기업 주식 투자 ETF인 GUNR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어떤 원자재 가격 투자하는 ETP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ETF 쪽 시장 말씀을 드리면 11월에는 테마 ETF가 상당히 많이 상장이 되었는데 이게 올해 내내 테마 ETF들이 다수 상장이 되었던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11월에는 국내 ETF 쪽에서 주목할 만한 상품들이 나왔는데요. 10월에 KRX BBIG K뉴딜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하나 출시가 됐었는데 11월에는 이 FN 가이드 K뉴딜 디지털 플러스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4종이 동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G라든지 수도경제 테마 ETF도 국내 ETF가 등장을 했고요. 베트남 레버리지 상품도 출시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포트폴리오 말씀을 드리면 32페이지 글로벌 ETF 포트폴리오 보시면 저희가 현재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지역인 유럽과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를 신규로 편입을 했고요. 말씀드렸던 원자재 관련된 주식 ETF를 편입을 했고 그리고 채권 쪽에서는 이머징 달러 채권을 로컬 채권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채권 중에서 이제 하이힐드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상승 여력이 높게 보고 있는 이 추락천사 폴른 엔젤 하이힐드 ETF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 ETF 하나 더 말씀하시죠. 네? 국내 ETF 포트폴리오도. 예, 국내 ETF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4페이지 보시면 역시나 이제 글로벌과 유사하게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고 한국, 중국, 그리고 로봇, 원자재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글로벌 원자재 생산기업 이 타이거 글로벌 원자 자원 생산기업 ETF가 앞서 글로벌 쪽에서 추천을 드렸던 GUNR과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원달러 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국내 회사채 미국 하이힐드 그리고 한국 미국 리츠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 이제 성과는 상당히 좀 우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 라인업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페이지 테이블에 GNR 채권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 다였는데, 네? 이 페이지에 그 글로벌 예. 이거 요거는 채권형 맞나요?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아니죠? 예,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식형인 거죠, 그럼 이거? 예, 맞습니다. 주식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은 순서 넘어가시고요. 산업기업 분석에서 반도체 산업 도현 연구원입니다. 예,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미드스몰캡 이현동 위원이랑 그 글로벌 테크 임지용 위원이랑 같이 작성을 했고요. 제목은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랑 실리콘 카바이드, 그러니까 화합물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이제 시대가 좀 시작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한 6월에서 7월 달에 이 관련된 자료를 한번 작성을 한 적이 있고요. 관심 종목으로 미국의 크리랑 비코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제시를 했습니다. 크리 차트 좀 띄워줘 보시면 최근에 주가 보시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좀 관심이 좀 많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업데이트 자료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화합물 반도체라는 거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고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반도체, 두 가지 재료를 써서 만드는 반도체고요. 이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라고도 좀 부릅니다.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는 이 특성은 괜찮지만 뭐 밴드갭이 좀 낮기 때문에 전압에 견디는 능력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PC 이런 쪽에는 좀 적합하지만 그 전압이 좀 세게 걸리는 어플리케이션에는 좀 불리하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기반 반도체보다 전압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10배 이상 크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로 만들면 훨씬 더 전압에 견디는 능력이 커지고요. 반대로 말하면 한 10배 정도 작은 사이즈로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칩 사이즈도 줄일 수 있고 주변 회로도 작게 만들 수 있고 방열판 등의 부품도 좀 많이 소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IT 디바이스 충전기에 주로 이제 사용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5G 관련된 부품, 그리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설비, 그리고 전기차에 탑재되는 반도체에 적합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IT 조사업체들이 시장에 대해서 전망한 자료들을 보면 옴디아가 이 화합물 전력 반도체 시장이 올해 한 9천억 원에서 2029년에 5조 원, 거의 6조 원 가까이 커질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 요리라는 회사는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시장이 2024년까지 연평균 한 30%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장이 올해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화합물 반도체 공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웨이퍼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웨이퍼 위에다가 소자를 형성하는 기술은 기존 실리콘 반도체랑 비슷하고요. 웨이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웨이퍼 만드는 기술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가 그 MOCVD라는 장비로 웨이퍼 위에다가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제 에피층을 성장시켜서 제조를 하고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는 실리콘 카바이드 전용 웨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이 위에다가 소자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좋아 보이고요.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해서 이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가 크리랑 그리고 인피니온 그리고 롬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세 회사 중에서는 크리가 시장 점유율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회사는 미국의 이제 듀폰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사업부를 4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SK 실트론이 좀 사업에 투자 중입니다. 현재 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가 상당히 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크리는 2024년까지 이 캐파를 30배 가까이 증설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륨 나이트라이드 트랜지스터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MOCVD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이제 비코가 만들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늘어나는 거 예를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스마트폰이랑 이제 노트북 PC에 그 고효율 충전기로 이제 갈륨 나이트라이드 재료가 좀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노트북 PC의 충전기를 보면 사이즈가 이제 엄청나게 크잖아요. 뭐 거의 벽돌 수준인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충전기는 사이즈가 한 3분의 1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좀 폭발적이고요. 그 소자가 안에 한 6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로 대체해도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뭐 2개, 3개 그리고 4개까지 대체를 하면 실제로는 뭐 어댑터가 거의 없어지는 수준까지 좀 줄일 수 있어서 시장이 상당히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를 보면 2021년에 그 메이저 회사인 애플도 자기네들 충전기를 이걸로 바꿀 거다 이런 예상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서도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시장이 좀 본격화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기존에 맨 처음에 나왔던 전기차에는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를 탑재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차에는 다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로 일부 이제 교체를 한 상황이고요. 현대자동차도 얼마 전에 발표한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제 eGMP 그 소개를 할 때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탑재한다고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림 보시면 나와 있고 회사가 설명한 게 기존 실리콘 반도체 대비해서 인버터만 이걸로 바꿔도 배터리 효율을 한 3% 정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기차 시장이 좀 확대될수록 이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할 때 거기 이제 인버터에도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존 반도체에서 이걸로 바꿀 경우에
태양광 충전 효율이 5%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기업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원격으로 이제 접속이 돼 있어서 임지용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용 연구원 혹시 들리시나요? 네, 혹시 들리시나요? 예, 말씀 주세요. 네, 크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LED 업체로 많이 아시겠지만, 이 10월 달에 이제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에게 이제 LED 사업부를 매각하기 결정을 하면서 실리콘 카바이드 퓨어 플레이 업체로 환골 탈퇴했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울프스피드 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랑 듀라갈륨 소재 부품, 웨이퍼와 부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8년 기준으로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시장 점유율이 62%로 압도적인 1위 업체고, 2, 3위 업체랑도 격차가 좀 큰 상황이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 카바이드 전방 산업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전기차랑 5G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 말씀드리면, 이 실리콘 카바이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차 대당 200에서 600달러까지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요. 인버터 효율을 높여서 배터리 셀을 5에서 10%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소형화를 통한 공간 확보와 경량화, 주행거리 늘리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돼서 테슬라가 선제적으로 이 실리콘 카바이드 제품을 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5G 시장 말씀을 드리면 이 밀리미터 웨이브 주파수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이 겐이 좀 필수적입니다. 전력 효율이 높고 데이터 전송률이 10배 정도 우수해서 경량화가 쉽기 때문이고요. 겐을 적용한 RF 디바이스 시장 자체는 2024년까지 20억 달러로 급증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회사는 인피니언 RF 사업부를 좀 인수를 해서 수직 계열화에 완성을 했고, 겐 웨이퍼부터 제품 기술까지 수직 계열을 완성을 한 업체입니다. 시장 대비 높은 매출액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크리를 이제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베이스의 종합 반도체 업체이고요. 전장용이랑 아날로그 반도체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력 전방 시장은 자동차, 스마트폰, 컴퓨터 주변 장치, 산업용 이런 산업이고요. 매출 탑10 고객사는 애플이랑 테슬라, 삼성 등이 있습니다. 전기차의 필수적인 이 실리콘 카바이드의 유일한 양산업체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에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에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1.5% 정도로 이제 미미하지만 향후 10년 동안 이제 실적 성장을 견인할 주요 아이템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 매출 목표를 10억 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현재 매출 한 10% 정도 수준을 좀 갖고 있습니다. 19년도에도 이제 크리와 5억 달러의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해년도 1월에 계약했던 규모의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경쟁사로는 인피니언과 온세미컨덕터가 있는데 시장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웨이퍼 공급업체가 되게 제한적이고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웨이퍼 조달과 투자가 제품 공급 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동사는 선점 효과를 좀 확실히 누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제조업체인 노스텔 지분을 또 100% 인수를 해서 밸류체인에 대한 장악력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실리콘 카바이드 고객사는 60개 이상이고, 핵심 고객사인 테슬라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OEM 업체들도 따라서 이렇게 좀 채택을 늘려나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포인트 외에도 애플 밸류체인으로 좀 분류가 됩니다. 이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애플 매출 비중이 13%로 단일 고객사 기준 가장 크고 있고요. 최근에 라이다나 티오스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아이폰 12 판매 호조에 따른 수혜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10페이지에 RFHRC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캐논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된 상장 회사 중에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가장 크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 회사도 앞서 임지영 연구원이 말씀드린 크리라는 회사 웨이퍼를 조달해서 그걸 가지고 주파수 증폭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글로벌 5G도 간으로라는 제목을 썼듯이 일단은
캐논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캔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 장비에 사용되는데 이게 기존 장비보다 월등히 높은 열 전도율과 저전력 그리고 작은 크기가 강점이기 때문에 5G에 관련된 부품으로서 굉장히 빠르게 기존 부품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삼성전자, 하웨이, 노키아 관련된 글로벌 업체들이랑 거의 대부분 납품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조금 부진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글로벌 통신사들이 투자가 조금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4분기에 이제 미국의 브라이전부터 투자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고 분명한 것들은 2021년부터는 글로벌로 이제 코로나19를 좀 극복을 하고 5G 관련 투자가 나올 시에는 동사는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업사이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객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내년도 제가 이 회사에 관련된 매출을 약 1,000억 원 이상을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5G 관련된 부품주 시장에서 굉장히 빨리 MS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는 내년도에 부진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노키아에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이 31배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 중에서 제일 비싼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항상 논란이 왜 이렇게 비싸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동사의 제품 자체가 4G에서 5G로 변화될 경우 이 핵심 장비이고 향후 이제 투자에 대한 수혜를 확실히 누릴 거기 때문에 저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분명히 줘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이제 연간으로 한 400~500억 정도의 방산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 매출 같은 경우에 동사의 펀더멘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실리콘 반도체랑 화합물 반도체랑 그 차이가 아까 웨이퍼 차이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칩 메이커는 그 일반 파운드리 팹에서는 못 만드나요, 이게? 예, 그 일반 실리콘 기반의 그 파운드리 팹에서는 만들기가 힘들고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건 아닙니다. 장비 이제 몇 개 추가해가지고 라인을 좀 개조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그 화물 반도체 칩 메이커 중에 가장 큰 게 아까 말한 크리인가요? ST 마이크로입니다. ST 마이크로가 크리가 웨이퍼를 만들고 그 웨이퍼를 사와서 ST 마이크로가 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고객사는 아까 말씀드린 뭐 테슬라, 뭐 현대차, 뭐 태양광 업체 그리고 뭐 5G 장비 업체 이런 업체들한테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ST 마이크로는 그러면 MS가 어떻게 돼요? 그쪽에서? 이쪽에서는 한 50% 이상 됩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은 질문 좀 드릴게요. 저기 크리 숫자 보면 22년까지 가야지 영업이익이 지금 흑자로 22년까지도 적자인데 그 매출이랑 영업이익 흐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컨센서스 상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 LED 사업부 발표한 게 이제 10월 달이고 이게 반영이 되려면 내년 1분기에 이제 딜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반영이 제대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액 증가율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22년, 23년도 이때 흐름은 그 울프스피드 자회사,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부의 이제 매출의 성장률을 보시면 그 성장률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이게 완전 LED 사업부를 이제 완전히 배제하고 나서의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의 흐름은 내년도 1분기 이후에 좀 컨센서스가 수정되고 나서야 이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고요. FICC로 돌아가겠습니다. 채권이 클릭 강성원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 정책 관련된 이야기들이 속도를 내면서 달러 약세, 금리 상승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저희가 그 연간 전망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연방정부가 주고 있던 실업급여 재원이 고갈되고 있다. 총 51개 주에서 무려 47개 주가 고갈이 됐고요. 그러면 일단 개인저축이 끝나기 전에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의 논리였는데 그 MM의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저희가 미국의 개인저축을 시나리오별로 보수적 시나리오, 긍정적 시나리오 나눠서 추이 전망을 해본 겁니다. 그 방법론은 자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12월이 되면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 개인저축이 1.6조 달러로 축소, 2월달 코로나 전이 1.4조 달러였으니까 사실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주 전에 11월 FOMC 의사록에서도 연준 스태프들의 평가도 개인저축이 소비의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연말까지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결국에 보면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도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았죠. 무슨 얘기냐면 11월 달 개인 소득이 공개가 되면 근로소득의 증가 속도는 상당히 둔화됐을 거고 이전 소득은 큰 폭으로 하락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소득 절벽 현실화 전에 양당의 합의가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금리 방향은 위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적으로 지난주에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안보다 2.2조 증가한 558조로 확정이 됐고요. 전체 세출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재정 집행률 보시면 1분기에 무려 33%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70% 중에 절반 이상이 내년 1분기에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MM 오른쪽 차트 보시면 올해 1분기 정부 소비 기여도가 급증한 거 보실 수 있는데 내년도 1분기에도 올라간다. 그러면 수출 호조와 정부 지출 확대만으로도 지금은 국내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 유지된다. 여전히 국내적으로 장기채 사지 말고 단기채 위주의 투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순서는 소버린 위클리 신한종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금리는 선진국 금리는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금리는 하락하는 강세를 보이는 이런 거였는데 일단 미국이 그 10년물이 0.97%까지 12bp 이제 많이 상승했고요. 이유는 이제 그 미국 재정 부양 협상 재개,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인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 초당파 의원들이 제시한 9천억 달러 요거를 협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졌고 요 재정 부양책이 나오면은 인플레이션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기대가 높아진 데다가 백신 개발 속도 등등으로 인해서 한 12bp 상승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 갈짓자로 이제 그 하단을 조금씩 높이면서 계속 한 4월 정도까지 높아가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유럽 쪽에서는 그 봉쇄가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0일 날 있을 22회의에서 5천억 유로 정도의 추가 자산 매입 확대 예상이 되고, 영국과 유럽의 FTA가 12월 연내 부분 타결 기대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상승했습니다. 독일이 4bp, 영국이 7bp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선진국 금리는 하단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상승할 걸로 예상되고요. 신흥국은 반대로 그 하락했는데요. 이거는 달러 약세가 이제 되면서 자금 유입이 신흥국 쪽으로 조금씩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환율 강세와 채권 금리 강세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선진국이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흥국 채권이 금리 하락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입니다. 예, 다음은 원자재 황병준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원자재 시장은 S&P GSCI 기준으로 플러스 0.13%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 그런 관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에 집중해온 투자자들의 시선이 지난주부터는 다시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이동을 하면서 최근 백신 기대감 하에서 가장 큰 폭 하락했던 기금속 섹터가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조업 경기가 10년 내 최대 확장세를 보여주면서 중국 의존도 가장 높은 산업금속 섹터도 플러스 1.8%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오펙 플러스 산유국 해동 전후에 그런 불협화음 때문에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지만 오펙 플러스 회동 결정 직후에는 상승 반전하면서 플러스 0.8%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원자재 시장이 플러스 0.13% 강보합 정도 수준에 그쳤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농산물 섹터의 반락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농산물 sek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가장 최대 그런 상승률을 좀 기록해 왔던 섹터인데 12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는 그런 미국 농무부의 그런 월간 수급 전망 보고서를 앞두고 이 투자자들의 그런 투자자들이 포지션 조정에 들어가면서 일부 차익 실현이 유입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해동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월요일, 화요일 예정됐던 오펙 플러스 산유국 해동이 12월 3일 목요일로 연기되면서 불협화음을 좀 보여줬었고, 결국은 내년 1월부터 하루 평균 50만 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하면서 회동이 끝났습니다. 실제로 당초 기대했던 이
하루 평균 770만 배럴 감산해서 580만 배럴 감산으로 감산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연기하는 것, 3개월 정도 연기하는 것을 사실상 기대해왔던 시장의 기대는 못 미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오히려 시장이 50만 배럴 증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 반전했던 이유는 770만 배럴에서 580만 배럴로 바로 하루 평균 190만 배럴 증산하는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좀 안도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이번 회동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부분은 결국 향후 유가 개선 속도에 있어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결국은 가파른 유가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과 같은 일부 산유국들에게만 결국은 수혜를 주는 그런 유가 상승이다라고 보는 산유국들의 그런 평가가 좀 많다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유가 상승 속도에 맞춰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은 매월마다 회동을 열어서 이 증산 규모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좀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원하는 바는 코로나19 여파가 서서히 다시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유가는 정상화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이 상승 속도에 있어서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는 점진적인 개선을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은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난주 오펙 플러스 회동에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는 좀 콤팩트하게 발표를 부탁드리겠고요.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강금속산업, 풍산, 변종원 연구원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원자재 말씀 들었고, 그 전에 오늘 회의 시작할 때 그 ETF 전략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 회복,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따른 경기 민감 산업, 그다음에 거기에 또 원자재 이렇게 연결돼서 저희가 이제 풍산을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요. 지금 구리 가격은 그 7,751달러까지 올랐어요. 지난 4일 기준으로. 저희가 리포트에는 3일자로 7,669달러에서 7년 8개월 내에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간 거죠. 저희는 이제 아직은 8,000달러를 상반으로 보고 있고, 이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가 목표 주가를 36,000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지난 10월 15일 날 31,500원으로 기존 25,000원에서 올리면서 바이콜을 했었는데, 2달여 만에 다시 또 목표 주가 올리게 된 거고, 그만큼 구리 가격 상승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리포트 테이블 안쪽에 보시면, 지금 2019년에는 구리 가격 평균 한 6,100불 정도였는데, 내년에 7,780불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로만 보면 거의 그저 단순 계산하면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가격 상승분이 재고분에 대해서만 반영된다는 거랑, 그다음에 해칭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판매량도 영향을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내년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한 15% 정도 늘어나는 거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이게 구리 이슈는 아니지만 부산 공장 이전, 이게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드디어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체 부지까지도 거의 한 곳으로 압축을 해놓은 상황이고, 장부가가 1,800억 정도인데, 시장 가격으로 나오는 언론 보도 감안해 보면 한 7,000억까지도 가능해서 이 부분이 지금 풍산이 사업이 상당히 정체되고 성장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성장을 위한 기반을 위한 그런 현금 마련도 가능할 거라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어서 철광석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철광석 가격이 3일날은 137.2달러로 그 7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 제가 몇 년 만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 대충 7, 8년 만에 다 높은 가격이에요. 이 얘기는 2018년 그때 경기 좋았을 때, 철강 금속 경기 좋았을 때 그때보다도 다 높은 거죠. 2017년 전이면 한참 되돌아가니까. 어제 또 올라서요.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철광석이 또 한 5% 급등해서 144달러가 됐어요.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일단 중국의 고로 가동률이 여전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85%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더 영향을 준 거는 발레,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 철광석 광산을 운영하는 발레라는 그 광산 회사가 철광석 생산 가이던스를 올해 2020년 거는 한 1,000만 톤에 500만 톤에서 1,000만 톤, 내년 거는 한 1,300만 ton 정도 가이던스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 자체가 양적으로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발레라는 회사는 지난 2019년 1월 달에 그 댐 사고 이후로 생산량이 줄어왔었는데,
그게 이제 2020년에 회복될 거로 봤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슈 때문에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데 이제 중국 철강 가격은 한 달 동안 한 7% 정도 안 되게 한 6.6%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철광석 가격이 한 7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철강 제품 가격은 2018년 10월 말 이후에 높아요. 그러니까 한 2년 2개월 정도의 가장 높은 가격이라서 아직은 철광석 가격이 좀 더 강세를 보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훼손보다는 코스트 푸시에 의한 철강 제품 가격 상승의 효과가 주가에 더 영향을 크게 미칠 거고 철강 가격은 내년 1, 2월에 재고 리스타킹, 3에서 5월에 계절적인 수요기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주가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레에서 가이던스 낮춘 게 풍선 좀 이제 들고 내년에도 드릴게요. 그 코로나 계속 지속될 걸 봐서 그런 건가요? 정확한 뉴스는 정확하게 그 속내는 알 수는 없지만요. 저희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게 저희 좀 먼 나라라서 파악은 정확히 안 되지만 2019년 1월 달에 그 광미댐 사고로 인한 영향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환경조사 이런 것들도 아직 100% 다 복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슈가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풍산 말씀해주세요. 풍산, 예. 조영익 부장님. 예, 지금 풍산 투자 포인트가 이제 구리 가격 상승이 제일 큰 포인트 같은데, 네네. 그 구리 가격 전망에 있어서 혹시 공급 쪽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좀 여쭤보려고요. 그건 이제 황병진 연구원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이슈도 역시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공급 측면에서. 예, 광산들이 다 남미 쪽에 몰려있고 하니까 그런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노조 관련 이슈도 있고요. 세 번째는, 어제 그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한 달 내에 있었던 이슈 중에서는, 광산의 붕괴 사고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급 측에서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현대건설기계 최진명 연구원입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대건설기계가 5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 코로나 사태 전후로 그러니까 4월 팬데믹이 처음 시작됐을 때 현대건설기계 10,65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주 종가가 33,550원으로 거의 3배 오른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동사의 이제 주가가 보통 4만 원에서 6만 원 선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여전히 당시에 비교하면 80% 선인데 최근에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추정은 사실 당사에서 했던 대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매출이 1분기와 3분기 전체적으로 부진했고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매우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법인이 의외로 선전하긴 했습니다만 중국 법인에 대한 지분이 낮기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 개선에는 별다른 기여를 못했었고요. 이런 점들이 기존에 당사에서 했던 좀 우려들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계속 좋았던 이유는 아마도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법인의 지분이 낮지만 거기서 나오는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를 투자자들이 좀 많이 의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이익에 기여하지 않지만 어쨌든 영업이익에 이게 큰 이제 의미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차후에 지분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쟁회사인 두산 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 지주가 인수를 나섰고 뭐 이런 언론 보도들이 좀 투자자들한테 기대감을 주면서 당사의 좀 추정치와는 다르게 주가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윤유동 연구원이 발행했던 진성TC와 동일한 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법인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다른 지역의 턴어라운드에서 좀 EPS가 끌어올려질 것이다라는 좀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쟁사 인수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이 확정된다면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은 30% 정도가 적정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 있었던 또는 해외에서 있었던 대다수 M&A가
그 지배주주 프리미엄으로 보통 30% 정도를 적용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시너지가 없다면 M&A를 굳이 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뭐 거래되고 있는 가격도 현재 8천억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걸 보면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제 직수출이 이루어지는 신흥시장 쪽의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직수출에 관련된 국가들은 대부분 건설용보다는 좀 광산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 철강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자료를 말씀하고 있으신데 이쪽도 아무래도 좀 회복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건설기계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건 30%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북미나 유럽, 인도 직수출이 거의 50% 이상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국보다는 다른 50%의 턴어라운드에 집중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41,000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주요 근거는 기계업종 평균에 M&A에 따른 프리미엄 30%를 적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뭐 자료에서는 턴어라운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표 1번에 실적 탭을 보니까 뭐 그런 느낌을 잘 못 받고 있거든요. 실적 관련돼서 코멘트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보다는 8페이지에 그림 6, 7, 8번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턴어라운드 가시성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 주택건설 지수가 이미 코로나 전보다 높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건설 생산 성장률도 거의 이제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기 일부 직전이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저희가 문재인 정부나 이런 이제 부동산 억제 정책 때문에 건설 시장이 위축됐을 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9월부터 주택 건축 허가나 착공이 플러스로 전환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의 가시성이 매우 명확해졌다는 뜻이고요. 올해 1분기나 3분기는 사실 침체가 계속 지속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서의 정확한 표현은 2021년 턴어라운드의 가시성이 확인됐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넷마블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넷마블 말씀드리겠습니다. 넷마블 일단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상향하고요. 11월 달에 나온 세븐나이츠2가 지금 구글 앱스토어 3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마블 컨테스트 오브 챔피언이라는 게임이 미국 시장에서 잠깐 동안이지만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16일 날 마블 렐름 오브 챔피언스라는 또 신작 글로벌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컴투스 서머너즈로 인해서 중국 파노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저희는 이 다음 타자가 넷마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세븐나이츠2 그다음에 마블 컨테스트 오브 챔피언 여기에 후속작이 마블 렐름 오브 챔피언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과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파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서머너즈워가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통이 되고 있었던 게임에서 추가적으로 파노를 받았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넷마블의 스톤에이지가 지금 애플 앱스토어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 계속 이제 대기 중인 상황인 리니지2 레볼루션하고 불소 레볼루션도 파노에 대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일단 넷마블은 좀 단기 트레이딩 충분히 해도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현대모비스의 조성욱 연구원입니다. 예, 현대모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처럼 내년에 자동차 업종에서는 좀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사 중에서는 주가 수익률이 가장 부진했는데요. 지금 수익성이 올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적인 측면, 그다음에 지배구조 관점 두 가지 모두에서 내년에는 올해 대비 개선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Q가 가장 큰 주요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동화 사업 잠재력이 이제 얹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장기 실적 개선을 반영한 주가 상승 추세가 본격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도입이 되면은 이제 미래 매출 성장 잠재력, 전동화 관련 잠재력이 확대되면서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2025년 기준으로 한 100만 대 정도 전기차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모비스 쪽을 장기 포캐스팅을 해보면
지금 전동화 매출액이 한 30%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순서는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동기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동성 분석과 전략 4편 발표드리려 하겠습니다. 최근에 빅스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빅스는 사실상 바닥까지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이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미국의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이 극단적인 과열 국면 양상을 띄고 있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식시장이 의존하고 있는 유동성 환경 지표들만 현재 과열 상황이 아닌 상황이고요. 이 과거의 산타랠리라고 해서 연말에 주식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현상들은 경기 낙관에 대한 편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9페이지 나눠드린 9페이지 왼쪽 차트 봐주시면요. 이 파란색 그래프는 2003년부터 19년까지 평균적인 이 경기 서프라이 지수의 궤적입니다. 연초에 낮아지고 연말에 높아지는 그림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그래프 자체가 이 내년도에 있을 만한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편향된 기대감들이 주가 그리고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래프 봐주시면 이 미국의 성장률 컨센서스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 1분기 성장률도 현재 3%까지 떨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결국에 현재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워낙 좋은 상황이라서 주가 상승세 자체는 계속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는 내년도 경기를 실제로 확인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다소 둔화될 수 있는 투자 심리의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가장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뉴스는 8페이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슐러 PER이 대공황 시대를 앞지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슐러 PER이 현재 33배 수준으로 대공황 시대를 이제 막 벗겨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슐러는 현재 주식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EPS 경로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EPS 경로 자체가 굉장히 먼 시대의 이익까지 현재 땡겨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투자 심리의 둔화도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동시만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가 현물을 산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을 크게 유발할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특별배당에 대한 추정 여부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선물에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고려했을 경우에 한 1,000원 정도 특별배당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돼서 목요일까지 현재는 이 주식시장에 선물 스프레드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적정가로 회귀할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전자 특별배당이 대충 방금 또 말씀하셨지만 레인지를 좀 말씀하시고요. 또 외국인들이 이 정도면은 좀 만족할 거다. 뭐 이렇게 숫자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 특별배당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사실 확인을 뚜렷하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기업 분석을 하는 시장의 애널리스트들도 관련돼서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다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3페이지 왼쪽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3월물과 그리고 올해 12월물 간의 스프레드 자체에 삼성전자 특별배당 예상치가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스프레드가 현재 900원에서 12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분기 배당치까지 고려를 해보면 특별배당 규모를 대략 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국내 주식시장을 선현물 다 매수를 하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 대한 매수세 자체는 국내 주식시장에 계속 유입이 됐었고 현물은 패시브 자금 유입인데 지금 사실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스프레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즉 원월물 선물로 바꿔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가격이 좀 고평가가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과 크게 개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롤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급 유입 자체가 이런 상황들을 다 상쇄시키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를 마쳤습니다.